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네. 그거는 미국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트리거는 네. 미국에서 터질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터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심히 그 관찰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고,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최용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용식 소장님께서 요즘에 이제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잘 아시는 우리 주주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반백년 이상을 홀로 힘겨운 세월을 보냈고, 또 제 나이 70에 겨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은 경제병리학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병리학을 경제학에 수립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이 책 경제파악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도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박사학위를 따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그런 경제 자문 같은 역할도 담당을 하셨었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잠시 해주시겠어요? 제 역사가 저는 다 알고 아니,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네. 경제학 연구하는 게 하늘이 부여한 제 책무라고 생각했었고, 경제학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정치 권력과 근처에서 그 생활비를 벌어서 썼어요. 예. 그 과정에서 97년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역할을 했던지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이듬해 예.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거기에 경제분과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적이 있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또 제가 청와대에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이제 몇 차례 갔었어요. 이제 그걸로 제가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지금도 저는 경제학자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경제학자입니다. 네. 모르죠. 뭐 혹시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정치에 개입 혹은 활동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제학에 대한 조언을 또 국가에 해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금융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경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올해 7월이나 8월 초에 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킬 트리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아, 네. 지금이 근데, 이제 8월 초니까, 예. 근데 이제 제 예측이 이제 여지없이 틀렸죠. 그랬군요. 근데 이거는 예. 대단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어차피 추락할 것이라면 올라갈수록 그 타격은 심각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트리거가 빨리 서서 금융위기가 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은행에서 파산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세계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덮쳐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더블 딥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가 이 한국과 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네. 그거는 미국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트리거는 네. 미국에서 터질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이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심히 그 관찰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고,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야, 미국 진짜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미국에서는 금융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경제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가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또 뭐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몸에 암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빨리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틀림없이 그 암과 같은 경제 질병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자꾸 대증요법만 쓰고 있어요. 물론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체온이 오르면 체온을 낮춰주고 또 호흡이 가빠지면 호흡이 가빠지지 않게 하고 또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을 좀 낮추고 하는 그런 약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 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감기처럼 가벼운 경제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대증요법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그때그때 그게 이렇게 어떤 위기가 이렇게 넘겨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만성 질환으로 가거나 아주 심각한 중병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한번 확 망가져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다 갈아엎고 열심히 다 이렇게 새롭게 치료를 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땜질식의 치료만 하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지금 어려운 거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도 쓸 수 없고 저렇게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이제 일단 앞으로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하고 MBS, Mortgage Based Security 이 두 가지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주고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걸 네. 또 추가로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한 7%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경영수지 당연히 악화돼요.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어느 한 은행인가는 파산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고 이게 그 다른 은행들 전염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금융위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없어요.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즉각 하락을 해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러면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탈을 해요. 그럼 미국 내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유동성 축소는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바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로 금방 그 금융위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해요. 예.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위기는 서서히 진행해요. 조금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하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즉각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태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정책 처방을 다 썼다고 봐야 돼요. 지금 사실은 미국은 지난해 그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것도 근원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닿게 돼요. 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경제 활동이 정상화 안 되니까 경기가 급강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재정을 팽창시키고 또 통화도 증발하고 기준금리도 당시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추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 경제 악순환을 차단해냈어요. 네. 당시 그 재정 지출 증가율은 42%였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 팽창률은 52%였어요. 정말 많이 돈을 뿌렸네요. 엄청난 돈을 뿌려서 네. 당시에 금융위기를 차단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그 경기 하강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마이너스 2.8%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다하게 팽창시킨 통화, 그리고 과다하게 증가시킨 재정 팽창, 이런 것들이 다음에 경기 과열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2021년 성장률이 5.9%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엄청난 경기 과열이란 말이에요. 미국 맞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이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뻔하잖아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물가 불안, 하나는 국제수지 악화. 이게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말에 9.3%까지 올랐잖아요. 그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GDP의 2.2%에서 줄기차게 증가해서 2022년도에는 이게 3.7%까지 증가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그만큼 해외 시장에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거든요. 달러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거 아니에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잖아요. 네. 그 환차손을 피해서 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났어요. 그 바람에 지난해 그 상반기에 미국이 그 경기 후퇴가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예,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고 그게 이제 가을까지 좀 이어졌었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하고 2분기에 마이너스 0.6%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는 리세션, 우리말로는 경기 후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거는 자칫 이제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생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소득이 다시 줄어들어서 이제 생산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서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0.5%, 0.75%씩 계속 올리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해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그 높은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많이 빨려 들어갔잖아요.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빨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원리의 작동을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차단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말에는 미국 주시장에서 네.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 그 지금 예측을 해놓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의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라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환율이 지금도 1,300원대가 넘잖아요. 예, 맞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1,460원대까지 한때 올라간 적이 있어요. 환율이 그렇게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네. 미국에 투자하면 주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환차익이 생겨요. 예,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투자 잘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올해 연말쯤에 이 금리가 진행이 되면 주식시장은 붕괴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 절대 안 늘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세계사에도 없어요. 오.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첫째는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바이어가 바로 수출 가격 좀 깎아줘. 니들만 덕볼 수 없잖아. 그러잖아요. 다 알고 그럼 있어요. 우리 수출업체들은 바이어 요구 그대로 다 응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설령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라는 게 뭐냐면 기업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이거는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기업은 이익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 가격 깎아줘요.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수출은 당연히 줄어요. 또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달러로 환산한 수출액은 반드시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세계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은 환율 상승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의 그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적고 수입이 많아지는 상태여서 그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나라는 경제 분영을 누렸어요. 장기간. 예. 반면에 환율이 상승한 나라는 경제 번영을 누리던 나라들도 쇠락의 길로 들어섰어요. 물론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근데 이거 틀렸어요. 현실이 부정하잖아요. 이론이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예요. 이론은 현실을 보고 인간이 추출한 그 논리잖아요. 그럼 현실을 먼저 봐야죠. 세계사적으로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 늘어난 적이 없다니까요.